예, 경제학 입문 6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그리고 생산자의 그 판매 수입, 총 수입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이제 수학을 이용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이제 좀 수학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학을 잘 알면 경제학을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좀 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까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한 번 미분하는 거 정도, 뭐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두 번 미분하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은 되게 이제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거 이제 잠깐 또 그 수학으로 보시면요. 총수입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가지고 이제 먼저 보셔야 될 게 사실은 그 저기 막 함수의 미분 중에 함수의 고배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함수 fx, g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y라는 함수가 fx 곱하기 gx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 그때 y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fx 곱하기 gx인데요. 그때 먼저 이제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gx를 곱해주고 더하기 그리고 gx를 미분한 거에다가 fx를 곱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함수의 곱의 미분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정말 기억하고 공부하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번 어떻게 그 수학을 이용하면 좀 편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요 그 함수의 곱의 미분법을 갖다 이제 그대로 저만 적용을 하는데요. 자, 총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다. 가격과 수요량의 곱이다. 그러니까 이런 수식으로 다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총수입 TR은 가격 P 곱하기 수요량 QD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량은 가격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하기 때문에 수요량을 갖다가 QD는 QDP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 이게 이제 수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고요. 뭐 우리 흔히 QD는 DP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뒤에다가 P를 붙여줘가지고 괄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량 QD가 가격에 따라 움직인다. 가격의 함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TR은 총수입은 P 곱하기 QD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총수입을 우변에 있는 가격으로 미분하면 자 얘가 이제 좀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fx라고 아까 칭했던 거는 요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했던 거는 qdp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게 총수입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미분하면은 첫 번째 곱하기 앞에 붙어 있는 거 먼저 미분하고 그리고 이제 곱하기 뒤에 있는 걸 곱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dp 오버 dp 곱하기 qd P가 되고요. 두 번째는 QDP를 P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다음에 앞에 P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P 곱하기 DQD 오버 DP 이렇게 돼요. 뭐 QDP는 QD이니까 이걸 조금 보면은 일단 DP 오버 DP는 1입니다. 그래서 P를 P로 다 미분해주면 그냥 1이 돼버리죠. 그래서 남는 거는 첫 번째 우변 첫 번째 그 항에서 남는 건 QDP가 남게 되고요. 두 번째 항에는 그냥 그대로 P 곱하기 DQD 오버 DP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QD로다가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P 오버 QD 곱하기 DQD 오버 DP가 되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DQD 오버 DP 곱하기 P 오버 QD.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 나오죠. 그리고 엄밀하게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dqd 오버 dp 곱하기 p 오버 qd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 이게 플러스로 연결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요. 요거 두 번째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괄호 그게 이제 엡실론 P라고 하는 수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결국 QD 곱하기 1 마이너스 엡실론 P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수입 TR을 가격 P로다가
한번 미분해 주면은 QD 곱하기 1-epsilon P라고 하는 좀 최종적인 산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1에서 1보다 큰 값을 빼주면 당연히 마이너스의 크기가 나오겠죠. 거기다 수요량 곱해줘도 여전히 마이너스의 크기가 나옵니다. 근데 맨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DTR 오버 DP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할 때 총수입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근데 그 크기가 0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QD 곱하기 1-epsilon P라고 하는 이 값이 0보다 적은 값이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의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소리는 뭐냐면 가격과 가격에 영향을 받는 총수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괄호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epsilon P가 1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보다 적은 값을 빼주면 0보다는 크지요. 즉 플러스의 값을 갖죠. 거기다가 수요량 곱해줘도 여전히 이제 플러스의 값,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입과 가격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에서 요 괄호 안에 1에서 1을 갖다 빼주면 빵이 되겠죠. 0이 되겠죠. 0에다 수요량 곱해줘 봤자 0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DTR 오버 DP가 0의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 소리는 뭐냐면 가격이 안만 변화해봤자 총수입은 그대로 있다. 변화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하는 거 알고 계시면은 경작에 나오는 수학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곱하기 나누기도 하기 힘든데 무슨 미분이냐. 솔직히 곱하기 나누기 다 하시잖아요. 뭐 지난번에 변화율 같은 것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미분하는 것 좀 알고 계시면은 그러면은 그 경작을 이해할 때 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분하는 거, 미분 공식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도 참 못 외웁니다. 그냥 정말 웬만한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면 찾아보면 되는 거죠. 수학은 그렇잖아요. 잘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과 총수입, 가격과 판매 수입의 관계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중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그때는 가격과 총수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을 인상할 때 그때 총수입이 감소를 하게 되고 가격을 인하할 때 총수입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과 총수입이 판매 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한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을 상승시키면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을 하락시키면 그때는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이 변화해도 총수입은 정확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에 살펴봤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관계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 번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 가지고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어떤 재화의 성격이 필수재이냐, 사치재이냐 따라 가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필수재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치재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수재이다라고 하면 그런 재화는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해가지고 수요량을 확 줄일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합니다.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 조금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격이 상승한 비율만큼 수요량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경우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치재 같으면 어떨까요? 사치재 가격이 10%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요량 확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재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필수재는 식료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료품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해가지고 수요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느냐, 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치제 같은 경우 뭐 자가용 비행기 뭐 예를 들었는데요. 뭐 보석 같은 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물론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보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이 10%보다 더 많이 뭐 한 20%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1보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탄력적인 수요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좋은 대체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재화에 좋은 대체재가 있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재화 대신에 다른 재화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 재화, 특정한 재화, X재라고 하면 그 X재 수요가 정말 수요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그 재화, X재와의 수요는 X재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저는 이제 피자도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날은 피자 먹고 뭐 피자 좀 가격이 올랐다 생각하면 그러면 피자 대신에 치킨 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킨 가격은 그대로인데 피자 가격이 조금 올랐다라고 하면 피자 가격 조금 올랐네? 그러면 피자 대신에 치킨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피자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대체재가 있으면 그럴 때는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좋은 대체재가 없다. 뭐 생선회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생선회는 좋은 대체재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찾아보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해가지고 수요량이 확 떨어지느냐, 줄어드냐, 감소하느냐 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피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덜 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체재가 존재하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좋은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시장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어떤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범위를 좁힌다라고 하면 어떤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범위를 좁힌다라고 하면 그때는 좋은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좁게 정의된 재화에 대한 수요는 넓게 정의된 재화의 수요에 비해서 조금 더 탄력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식료품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재화이죠. 그래서 식료품 시장 그러면은 포괄적인 재화가 거래가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식료품의 대체재는 없죠. 예, 식료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조금 좁게 해가지고 식료품 중에 피자이다라고 하면 그때 피자에 대해서는 대체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더 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범위를 좁게 하면 그때는 수요가 탄력적이고 시장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그때는 수요가 비탄력적이 된다, 덜 탄력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잡을수록 수요는 더 탄력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장기에 있어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처음 뭐 몇 주, 뭐 며칠, 뭐 이 동안은 또는 뭐 길게 봐서 몇 달 동안은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조금 더 연비가 높은 차를 구입을 한다든지 또는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해가지고 휘발유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 있어서는 좀 덜 탄력적인데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석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로 가면 탄력적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재와 사치재, 필수재가 덜 탄력적이고 사치재는 더 탄력적이다. 그다음에 좋은 대체재가 존재하면
탄력적이고 좋은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덜 탄력적이다. 그리고 시장의 범위를 좁히면 그때는 더 탄력적이고 시장의 범위를 좀 넓히면 그때는 덜 탄력적이 된다. 그리고 시간의 차원이 길어지면 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의 범위를 좁히면 그러니까 단기일수록 덜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소비자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어떤 재화를 정말 소비하는데 이게 소비자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 탄력적이 되고요. 소비자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덜 탄력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덜 탄력적인 거 뭐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저기 막 제가 요즘에 양말이 좀 부족해가지고 양말을 사려고 그럽니다. 근데 양말은 뭐 기껏 한 4켤레, 5켤레 뭐 이런 거 이제 그 묶음으로 다 사도 뭐 10,000원 안쪽에서 이렇게 10,000원? 뭐 그 정도에서 이제 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지출, 뭐 제 지출이 뭐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꽤 많이 상승했다라고 해도 어차피 양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그거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그만큼 예전만큼 구입하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수록 덜 탄력적이고요. 근데 소비자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뭐 예를 들어서 자가용 같은 거, 차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차값이 한 10%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차 한 대 이렇게 할부로 구입한다라고 하더라도 36개월 할부여도 보통 한 60만 원, 70만 원, 뭐 이렇게 매달 그 36개월 할부를 했을 때 그 정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 70만 원 한 달에 지출하는 그 총 그 지출액에서 70만 원이 꽤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10% 상승했다라고 하면 차를 갖다가 저기 막좀그차 구입하는 걸 미룬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큰 기업에서 뭐 한 10대 구입할 걸 뭐 한 5대만 구입하고 만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딱 뭐예요? 객관식 시험 문제로 나오기 참 좋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나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다 끝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뭐 탄력성 그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거, 그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수요, 엄밀하게 수요량이 이제 분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소득이 변화할 때 어느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구할 때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누어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아요.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적을 수도 있고 다 나와요. 0하고 같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구할 때는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만 유독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소득 탄력성은 엡실론 M, 우리가 전에 소득을 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소비자의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해가지고 소비자의 소득 M이라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그냥 그 M 붙여가지고 엡실론 M이라고 이제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은 델타 QD 오버 QD가 되고요. 소득의 변화율은 델타 M 오버 M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 대분수니까 정리하면 델타 QD 오버 델타 M 곱하기 M 오버 QD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그 값이 0보다 크냐 0보다 적으냐, 즉 플러스의 값을 갖느냐, 마이너스의 값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소득의 증가가 그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면 그때 그 재화를 정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의 증가가 그 재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면 열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흔히 예를 드는 게 열등제를 예를 드는 게 이제 대중교통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 같으면은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대중교통 수단을 더 많이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했었는데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할부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차를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 수단의 수요량은 더 적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은 열등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근데 그 말고 다른 일반 뭐 보통의 재화들은 대부분 소득이 증가하면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정상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정상재를 또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증가율이 소득의 증가율보다 더 큰지 적은지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정상재냐 열등재냐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 0보다 적으면 열등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0보다 큰 수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정상제를 또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그때는 사치제라고 불러주고요. 1보다 크면 사치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적으면 그때는 필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치제 같은 경우에는 분자에 들어가 있는 분자에 들어가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소득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뭐 예를 들어 10%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10%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재화를 갖다가 사치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적은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소득의 변화율이 더 큰 분자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분모에 있는 소득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수요량은 10%까지는 아니고 뭐 한 조금 더 1% 증가한다.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뭐 주식인 쌀 생각해 보면 되죠. 소득이 많아진다라고 해가지고 쌀 구입량이 확 늘어나냐, 그만큼 늘어나냐.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쌀 수요량이 10%더 많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매일 먹던 거 거기서 조금 더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뭐 아주 많이 먹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필수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어떻게 구하느냐?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눠 가지고 구한다.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지고 그 재화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먼저 0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 0보다 적으면 열등제라고 하고 또 수요 소득 탄력성 1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사치제, 1보다 적으면 그래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필수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득의 변화가 거의 0에 가깝다. 변화하긴 하지만 아주 조금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미분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DQD 오버 DM 곱하기 M 오버 QD 뭐 이렇게 가지고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탄력성 앞에 교차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교차가 뭘까? 교차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어떤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어떤 한 재화, 이걸 보통 우리가 X제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X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다른 재화 Y제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Y제의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X제의 수요량 변화율을 YJ 가격 변화율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YJ 가격 관련되어 있는 YJ 가격이 변화했을 때 XJ의 수요량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차 탄력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재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엡실론 XY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YJ 가격에 대한
X제 수요량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분모에는 관련된 YZ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X제 수요량의 변화율, 우리 분석 대상이 되는 X제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X제 수요량의 변화율은 델타 QX 오버 QX. 그래서 여기서 QX가 이제 X제의 수요량이에요. 그래서 델타 QX 오버 QX 이렇게 이제 찾아내실 수 있고요. YZ 가격의 변화율은 델타 PY 오버 PY 이런 식으로 가지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분수죠. 대분수니까 이것도 대분수니까 이제 조금 좀 정리를 해주면 델타 QX 오버 델타 P 곱하기 PY 오버 Q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차 탄력성도 그 값이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어요. 플러스 0보다 클 수도 있고 마이너스 0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에 따라 가지고 또 재화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의 대상이 되는 두 재화 X제 분석 대상인 재화고 Y제 관련된 재화죠. 그래서 이 두 재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호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화 Y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X제 수요량이 증가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수의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은 두 제와 X제와 Y제가 서로 대체제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YJ 가격이 상승하면 YJ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대신에 대체제인 X제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관련된 제와 YJ 가격 좀 상승했을 때 X제 수요량이 증가하죠.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두 제화가 대체제이다. 언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클 때 두 제화는 대체제이다. 두 제화의 관계가 대체적인 관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재화의 가격 상승이 어떤 재화의 수요량을 감소시키면 즉 다시 말해서 YZ 가격이 상승했는데 X제 수요량이 감소된다라고 하면 그때 두 재화 X제와 Y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또는 두 재화가 보완제이다라고 이제 정말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피자와 정말 치킨 뭐 생각해봤죠. 그래서 치킨이 관련된 재화 Y제라고 하고 피자가 X제다라고 하면 치킨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YZ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치킨의 수요량 감소를 하죠. 그죠? 그래서 YZ 수요량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치킨 대신에 뭘 더 사 먹으려냐? 피자를 더 사 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자의 수요량, X제 수요량이 증가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완제 해야 되는데 피자하고 치킨을 정말 얘기를 했네요. 피자하고 치킨이 아니라 피자와 콜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콜라 없이는 피자를 못 먹습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은 콜라의 가격이 확 높아졌어요. 그러면 콜라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콜라가 있어야지 피자를 먹으니까 피자의 수요량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YZ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때 두 제와 X제와 Y제는 보완제이다 또는 두 제와가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제와의 가격이 암만 변화해도 YJ 가격이 암만 변화해도 X제의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빵이 되겠죠. 0이 되겠죠. 분자가 0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니까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이 되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두 제화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또는 두 제화를 독립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수의 교차 탄력성 이거는 이제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두 제화가 대체제이다. 그다음에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두 제화가 보완제이다. 그리고 수의 교차 탄력성이 0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두 제화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